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골길. 마을 입구를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양옆에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이 어른거립니다. 시간은 새벽 1시 40분. 모두 다 잠들어 있을 시간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성큼성큼 마을 안을 향해 걸어가는 남성. 이 영상 속 남성의 머리 쪽을 보면 뭔가 작은 불빛 같은 게 보입니다. 아마 밤길을 비추기 위한 작은 조명 같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마을 입구 쪽 CCTV에는 좀 더 선명한 화면이 포착됐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먼저 나타나고 흰색 옷에 어두운 상의, 밝은색 바지를 받쳐 입고 모자를 매만지며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낯선 사람인 듯 강아지가 이 남성을 뒤따라가며 짖어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옵니다. 마을을 빠져나갈 때는 아까 보였던 작은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군가 침입했다, 강도가 들었다, 강도 사건으로 신고가 됐었는데 CCTV가 찍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입구 음식점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그날 새벽 의문의 남성이 찍힌 곳은 강원도 원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시골 마을이었고 강도가 침입했다는 곳은 꼬불꼬불한 골목길 끝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할머니의 급한 전화를 받고 근처에 사는 아들이 곧바로 달려와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곧바로 강력팀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얘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돈이나 귀중품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하고 여경분하고 동행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할머니 진술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폭행 사건으로 확인돼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성범죄 사건이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나이는 90대. 처음엔 진술을 망설였지만 여천 개 형사들과 전문가들에게 사실은 집에 들어온 범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할머니가 입고 있던 속옷에서 범인의 DNA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최초 CCTV 화면을 토대로 주변 CCTV들을 전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마을로 걸어 들어왔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이용해 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처 도로와 주거지의 CCTV까지 몽땅 훑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발생 시간대를 그 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확인하던 중에 그 현장에서 확인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서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은 51살. 인근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연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연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연 씨가 집에서 아내와 싸웠고 한밤중에 집을 나가 3, 4일간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중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연 씨.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의 길가 주차장에서 연 씨를 찾았습니다. 오전 시간대였습니다. 여기가 고정적인 위치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 확인하러 왔는데 이 장소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희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순순히 이렇게 협조를 하던가요? 예, 당시 그 잠을 자다 일어난 상태라서 순순히 응했고 그 당시에도 범행은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찍힌 CCTV를 보여줘도 연 씨는 계속 자신은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던 상황. 수사팀은 할머니의 집에서 채취한 DNA와 연 씨의 DNA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긴급 의뢰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연 씨가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4주 정도 뒤에 나온 DNA 검사 결과는 일치. 수사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석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일치되는 경우에 통보를 받습니다. 추가로 14년 전 미제 사건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연 씨의 DNA가 13년 전 미제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식.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 용인에서 한 남성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중생은 14살, 지적 장애가 있었고 범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범인의 DNA가 현장에 남아있긴 했는데 당시 수사에서는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13년간 미제 사건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당시 연 씨의 나이는 38살, 30대엔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50대엔 90대의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겁니다. 경찰은 이제 27살의 성인이 된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다시 진술을 받았습니다. 13년 전 진술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 결과도 그 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명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13년 전도, 현재도 똑같이 정확하게 성폭행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또 13년간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앞에 연 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2009년 14살 여중생 성폭행 미제 사건 그리고 2021년 90살 할머니 성폭행 시도 사건을 모두 합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연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 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피의자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 여성, 나이 많은 노인분을 상대로 범행을 했습니다. 이런 피의자들은 사회적 약자만 골라서 범행을 하는 경향이 있고 범행 대상이 쉬우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60세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유형 중 자신이 체격이 작거나 왜소하고 힘이 약한 경우 아주 어린 피해자를 찾거나 혹은 반대로 나이가 아주 많은 피해자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90대 할머니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연령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강자로서 군림하는 데서 오는 성적 쾌락, 존재감의 어필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약자, 방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자칫하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엔 CCTV도 목격자도 없었지만 결국 이번엔 거미줄 쳐진 CCTV에 범인이 꼬리를 밟혔습니다. 환경이 취약하면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물리적인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